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대영입니다. 오늘 인사동에서 우리 조상이 준 발효식품 김치를 만나다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한테 뺨 맞은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김치에 대해서 뭐 미생물이 어떻고 뭐 어떻게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김치가 꼭 왜 우리나라에서만 있어요? 그런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뺨 맞았죠. 왜냐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가르친 거나 잘 배워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김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부 모든 교육이 이렇게 어떤 선생님도 잘 모르는 자기들이 배워서 머리에 넣은 지식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교육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콘서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교나 어느 강의든지 김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강의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금 이제 식품관련학과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김치의 미생물은 뭐 어떤 미생물이 발효를 하고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또 어떤 데에서는 김치를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김치 역사가 수천 년이 되는데 김치에 대해서 어떤 본질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세계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계 사람들이요. 2006년인가 세계 헬스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헬스지라는 잡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이제 김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의 김치가 뭐냐? 왜 한국에만 김치가 있느냐?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한국에만 다른 나라도 말고 왜 한국에서 김치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한국에서 김치가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김치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있었고 김치라는 건 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자연과학자지만은 생명과학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 생명 현상을 볼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왜 이게 됐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연구를 해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그럼 김치에 대해서 왜 한국에서만 김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김치가 세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혹시 김치 왜 우리나라만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혹시 배우셨는지 세계 역사에 정말 유례없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김치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어떤 농경 역사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농경 역사는요 쉽게 생각하면 초공업기 생활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아가느냐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는 상당히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품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문화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많이 답을 안 주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쓸데없이 배워서 뭐하냐 그게 역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김치가 좋으면 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김치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었느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민족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효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김치를 얘기할 때 고추를 얘기 안 하면은 절대 우리나라 김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 우리나라 민족의 유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식문화라든지 저는 또 식문화 전공은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계 발효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하고 발효하고 고추를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서 어떤 잠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중국하고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보면은 우리 문화가 식문화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꼭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랜 역사를 보면은 이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4대 문화 하면은 황하 문화, 그 다음에 겐지스 문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 다음에 나일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문화를 얘기할 때는 큰 강을 갖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인류에 거기서부터 많이 살았었는데 강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화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작은 거로서 이제 뭐 잉카 여기 뭐 백두산 문명 뭐 그런 식으로 산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요즘 지금 문화와 문명과 유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문화 문명을 하는 요즘은 또 그게 많이 그 연구가 많이 되는 게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DNA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DNA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DNA 분석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그걸 갖다 문화를 갖다가 또 할 때는 반드시 언어를 얘기를 했었죠. 언어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계 4대 문화에 황하 문화가 들어있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황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북방에 있는 문화라고 해가지고 요동강,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근원을 갖다가 요하라고 요동강 당문화라고 해서 중국말로 이제 요 한자를 요하라고 써왔기 때문에 요하 문화라고 그러는데 요하 문화에 이제 쭉 보면은 무슨 산 문화, 황산 문화가 있고 무슨 그다음에 유적이 있고 우리나라 청산리 유적 보면은 그 유적이라든지 문화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문화는 완전히 중국 황하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김치가 있었으면은 문화를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발효에 대해서 얘기되고 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유화 문화는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언어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그 언어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언어는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그 목적어가 우리나라는 목적어가 먼저 있고 수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어가 있고 목적어가 나오는 영어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한다고 발음은 나쁘더라도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아까 유전자 분석해 보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몽골 반점 있죠. 어렸을 때 파란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옛날 여진, 거란, 안주, 그 다음에 몽골, 헝가리 그런 쪽에는 완전히 알타이어족이라고 많이 하고 있죠. 알타이어족이라고 해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런 큰 왕궁 같은 거 파고 이제 유적을 보면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가 하나가 옛날 사람들 궁궐을 파보면은요, 왕하고 왕비들이 항상 왕이 목걸이를 했었어요. 아니, 귀걸이를 하고, 우리 옛날에 사진 역사할 때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왕이 귀걸이를 했었는데 귀걸이가 언제 없어졌냐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국은 안 하는데 니네들이 귀걸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귀걸이를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유적을 파보면은 다 귀걸이가 다 있대요. 그리고 죽었을 때 왕하고 왕비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 어떤 위치로 이제 하는지, 그러니까 왕이 오른쪽에 누워 있고 그다음에 왕비가 왼쪽에 누워 있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헷갈리는데 그것부터 달리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문화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얘기를 생각을 안 하고 중국의 이제 문화를 갖다가 따서 우리나라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식문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고 식문화를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김치에 왜 김치야?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선생님한테 한마디 질문인데 왜 김치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답은 이제 한자 하는 사람 대답은 거기서 뭘 찾아보냐면요. 원래는 찾아보려고 하면은 우랄라 알타이에 만주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 비슷한 말이 있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김치가 왜 있느냐고 그러면 한자책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하문화하고 황하문화하고 차이점은 없는데, 큰 차이점이 아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황하문화는 다행히도 2000년 전부터 이상 정도부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요하문화는 글이 없었어요. 그 글이 없었다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치명적인 건데, 그래서 그 글을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요하문명에 글이 없잖아요. 아마 요하문명에 글이 처음으로 있는 나라는 아마 몽골 쪽일 거예요. 몽골에도 글이 있거든요. 지금 몽골 글자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러시아로 합해지면서 전부 키릴 문자로 바꿔져 버렸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글이 최초로 우리나라 글이 있는 거는 발견된 거는 언제부터냐면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훈민정음 해례에서 우리 글이 처음 잘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글자 한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김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김치에 대해서 첫 번째 글이 언제 나오는 걸 한글로서는 그때부터 없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한자에서 무슨 글이 있었느냐를 우리는 또 연구를 하면서 그 한자가 다가 아니라 우리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볼 수 있는 책은 1440년 3년 이후에 이제 그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한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면서 만든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몽자회라고 어린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 그 다음에 뭐 내문이라고 그 왕실에서 이제 그 나랑이들을 가르친 책들, 그런 책에 이제 우리 한글이 처음 나오고 한글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어떤 한글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식문화라든지 문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효는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가지고 뭘로 생각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학교 교육에서도 모든 우리 산업을 갖다가 산업경제라고 해가지고 생산경제라고 해서 모든 걸 개발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뭐 개발해가지고 10년, 20년 만에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김치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치가 발명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발명한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우리는 김치는 개발된 게 아니죠. 왜 개발된 게 아니냐면은 그 5,000년 아니면 그 농경 역사에서 우리가 김치를 갖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했다, 그러니까 개발했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라는 것이라든지 그거 먹었던 걸 우리 민족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중국 사람들도 안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발견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잘 이제 이해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발효하고 그 부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같은 점은 작용하는 거는 미생물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같이 놔뒀는데
어떤 거는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고, 어떤 거는 먹으니까 먹을 수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니까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발견해 나가는 역사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뭐 발견이냐 발명이냐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김치를 발명하는데 발명해 가면서 이제 뭐 발전이라는 말이 더 맞는 얘기죠. 발견해가지고 발전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개가 산에 가면은 냄새만 맡고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발견해 가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발견을 하면서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장 큰 그 음식의 발달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먹은 거를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우리 3천만 년 전 요한문명의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그때부터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을 먹었다가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음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식량을 보존하는 건 어디로부터 보존하냐면은 분노 아니면 새 아니면 짐승한테 그 음식을 식량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었던 거를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식량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조상들은 해가 먹고 도둑해가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썩는 경우가 있잖아요.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를 해놓으면 썩는 이제 썩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거기서 이제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니까 썩고 어떻게 하니까 썩는데 먹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냄새도 좋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게 이제 우리 식문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발효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와 부패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를 썩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미생물이 작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먹을 수 없으면은 부패로 가서 못 먹고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데 우리 중국도 배추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배추 발효를 별로 안 해요. 왜 안 했냐면은 중국은 안 썩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썩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미생물을 차단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면 미생물을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생물이 있더라도 미생물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생물을 없애야 되는 그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생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차단하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깨끗이 씻으면 잘 안 썩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발견해가는데 이제 서양에서 미생물을 발견하면서 이걸 살균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했었고 물론 서양에도 이제 발효라는 것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발효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미생물이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안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가장 큰 게 이제 수분의 양이 아니라 수분의 활성도가 어떻게 다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활성도를 줄인다 아니면 수분의 양을 줄인다와 같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이 죽이지는 않죠. 근데 소금을 넣으면서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미생물들이 못 자라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그건 발효가 아니에요. 사실은 염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미생물이 작용하면은 왜냐하면 소금에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미국에 가면은 솔트레이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짠 데도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소금에서 자라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겉갈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하고 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설탕에다가 재워놓으면 또 미생물이 안 썩잖아요. 그것도 이제 설탕이라는 것 때문에 수분 활성도를 수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분 활성도를 낮게 해가지고 못 자라게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음식을 갖다가 저장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왜 어렵지가 않았었냐면 중국은 기름이 좀 많이 나요.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그 보존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중국 같은 경우는 튀기는 거죠. 튀기면은 물이 그 다 많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미생물이 못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미생물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또 어떤 것도 모르니까 이제 우리 그 술 담글 때도 뭐 그 언제 정월 언제 뭐 삼일절하고 그때 배웠듯이 말그 정월 뭐 첫째 해일 그러니까 대신날 뭐 밑술을 주고 그다음에 다음 대신날 또 주고 그렇게 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그 술이 잘 담궈지고 이렇게 했을 때 김치가 제일 담궈진 거를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발효 역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 세계에 유일하게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채소 발효 기술이 발달했냐면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역사는 다르거든요. 유럽의 역사는 그 보면은 그 유목 그 침략의 역사가 아니 침략보다는 민족의 이동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게르만의 대이동 아니면 슬라브족의 대이동 그다음에 그 징기스칸의 대이동 그런 거 하면서 항상 이제 발달하는 게 목축이 발달된 거예요. 목축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 이제 우유가 되겠죠. 우유로 그 사람들이 우유를 어떻게 다음에서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거기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게 치즈가 이제 두부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한 치즈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발효 문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뭐 사르데니아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심한 발효 냄새가 나면서도 다 먹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김치를 발견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썩은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으면서 왜?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발달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그 김치 역사에서 중요한 게 고추를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가 여기 책에서 그 고추 천례의 진실에서 이제 이걸 썼지만 그런 이제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왜 그 고추가 임진왜란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논리적 피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런 책을 쓰기도 한 거고 유전자 분석까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김치에서 고추의 역할은 뭐냐면요. 다른 식물들은 다른 물질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그 항생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생제를 가지고 우리에 오는 균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듯이 고추에서 보면은 고추에 캡사이신이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치를 그 소금에다만 절여 놓으면은 발효가 안 되죠. 왜? 균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 고추는 그 중에서 항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김치에 나쁜 균을 어느 정도 죽이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균을 또 자라게 하는 것들이 고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발효, 김치라는 거는 요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고추가 새로운 균을 가지고 다른 균을 치균한다. 그러니까 어떤 균을 가지고 다른 균을 치균한다고 해서 이균 치균이라고 그러니까 락토바시러스 균을 가지고 다른 균을 죽이면서 발효시킨다고 하는데 요즘 과학이 놀랍게도요. 그 캡사이신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발견되고 그 다음에 캡사이신이 또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발효가 되면은 일단 고추가 나쁜 균을 죽이거든요. 그다음에 소금이 못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균이 자라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입니다. 젖산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젖산균에 요새 많이 익숙해 있을 거예요. 요새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몸에 좋은 균의 그런 것들이 다 젖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젖산균을 먹으면 좋고 뭐 김치에서 나온 젖산균이 더 좋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서양에서 있는 불가리아 요구르트에서 나온 젖산균을 먹기도 하는데 그 젖산균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단백질이 나와요. 어떤 리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오는데 다른 균을 죽이는 것이 다 나와요. 그 펩타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김치라는 거는 이 그 고추하고 얘기를 끊을 수가 없는데, 만일 고추를 안 넣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이제 그전에는 백김치라고 나중에 뭐 고춧가루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넌센스고요. 그 얘기는 지금같이 김치 냉장고가 여름에도 있으니까 할 만한 말이지, 그전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절대로 그 백김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짜두거나 아니면 다 상해버리고, 오로지 겨울에 이제 동치미를 만들어 먹는 게 이제 그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 합리화시켜서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고추의 역할이 김치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일 쉽게 생각하면요, 개구리가 더러운 물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물 가면 못 살잖아요. 개구리는 왜 사는 줄 아세요? 딱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이를테면 그 동물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깨끗해서 더러운 물에 살든지 아니면 균들을 죽이든지 두 가지 중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그 연구자들이 그걸 해요. 개구리에서 나오는 펩타이드가 있어가지고 담에서 온 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그 교수가 이제 그걸 갖다 개구리에다가 개구리 단백질에서 개구린 그런 것도 또 붙여서 발견도 하고, 또 메주도 마찬가지예요. 메주도 발효인데 메주도 균이 나오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그 메주에 나오는 바시러스 균들이 다 나쁜데 왜 먹느냐 하는데, 메주에서도 어떤 펩타이드가 나와가지고 다른 균을 죽여요. 그 펩타이드는 또 명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메주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신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유화문명하고 그다음에 발효하고 고추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계가 그렇게 배추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김치가 있었고 발효식품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그런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이라고, 대학교에서는 엉뚱한 질문이라고,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가장 핵심이 고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멕시코 고추로, 만일 우리나라가 우리 고추가 없었고 우리나라에 멕시코 고추 같이 있는 것이 있었으면 김치가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발효가 너무 세버리고 미생물이 너무 강해도 그러니까 매운맛이 강해도 미생물이 안 자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발효가 되더라도 못 먹어요. 매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김치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나라만 중국같이 이렇게 자원이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금 먹고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추가 있었기 때문에 김치가 발견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 김치가 발견될 수밖에 없고, 우리만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키가 가장 큰 게 이제 고추예요. 여러분, 이성우 선생님께서 우리 윤일 선생님이신데, 이성우 선생님이 그때 이제 1977년인가? 그때 이제 고추가 지봉유술에 지봉유술에 근거해가지고 남만초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먹다가 술에 타 먹다가 죽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확하게 보면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남만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술에 타 먹다가 종종 죽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1592년에 고추가 들어와서 언제 김치가 발견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김치를 개발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1592년에 고추가 들어와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김치를 담가보자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해도 이게 전국에 퍼질 수가 없어요. 근데 1592년에 들어와가지고 김치를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1592년에 김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고추가 들어왔다면 고추가 퍼질 수 있는, 농경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김치와 고추장이 됐다 하는 게 이제 식품학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은 거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때 부른 고추를 남만초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만초라고 하면서 멕시코 고추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정해가지고 아이라고 하니까
많은 인터넷에서도 지금 뭐 아이고추가 우리나라 고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고추는 우리나라 고추보다 거의 우리나라 고추는 요즘 스코빌 히트 유니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스코빌 히트 유니트가 600이면은 고추를 갈아가지고 물을 고추 무게에 600g 더 넣어야 매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코빌 히트 유니트 매운맛 크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 1g을 매운맛이 안 나게 하려면 물을 600g을 넣어야 이게 매운맛이 없어지는 걸 갖다 스코빌 히트 유니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추가 한 600 정도 돼요. 그런데 아이라는 고추는 뭐 2만, 3만이에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100만짜리도 있어요. 그 고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 같은 거 매운 걸 먹는데 지금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매운 고추를 먹으면은 여기 뇌가 갑자기 그냥 통증이 와가지고 그런 것이 생긴다고 다 발견이 돼 있어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지복유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복유설에서 남만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오지훈 장전사고에서 보면은 남만초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 뒤에 우리나라 고추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추하고 남만초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만초는 하고 우리나라 고추. 그럼 남만초가 뭔가? 중국에서 뭐 유비 때부터인지 장비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관우, 유비, 장 뭐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참 오랑캐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 오랑캐고 지금 태국 산타라 제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산타라 제국이거든요. 다른 제국인데 거기도 오랑캐로 보고 서쪽은 그걸 만이라고 그랬어요. 만쪽 오랑캐라고 하고 북쪽, 서호, 그 다음에 동이, 남만 그랬었어요. 여기서 전부 표현을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남만초가 그러면 어디 거냐? 지금 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고추가 들어온 거예요. 그 고추가 들어와서 술에 타 먹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 과학자가 볼 때는 이렇게 매운 고추를 왜 술에 타 먹어요? 타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임진왜란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고추라고 그러는데 그 남만초를 가지고 남만초는요 술에 타 먹었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도나 차이나 고추는 우리나라 고추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어떤 데는 외계자라고도 하고 남만초 외계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기 때문에 근데 매웠기는 아주 매워요. 근데 왜 술에 타 먹다가 죽냐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고추를 술에 타 먹는 특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남만초가 들어서 술에 타 먹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추는 술에 타 먹는 우리나라고는 술에 타 먹어도 안 죽어요. 오히려 감기 걸리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탁 봤지만은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술에 타 먹다가 뭐라고 그러나 뇌가 요즘 그런 고추 매운 거 하면 샤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는 이런 그런 죽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분에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매운 거 먹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술 타 먹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고추를 먹으면 죽는데 풍습이 달라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추를 갖고 있는 나라 비슷한 나라만 그걸 갈아가지고 음식에다 넣어서 먹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먹어요. 태국 고추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짜가지고 스파이시하게 해가지고 향기를 날린다든지 그렇게 먹고 조금 넣어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땡초고 지금 뭐죠? 성향초 같이 그렇게 해서 먹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갈아가지고 근데 그런 나라가 헝가리예요. 그 다음에 터키가 좀 그렇게 돼 있고요. 헝가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고추를 파프리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헝가리도 가보고 그걸 다 봤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앙초라고 그랬죠. 앙초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고추라고 그런 고추도 있으면서 우리나라 고추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고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추에서 비타민 C가 어디서 발견된지 아세요? 비타민 C가
비타민 C가 귤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고추에서 발견됐어요. 어디 사람이? 헝가리 사람. 헝가리.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조지라고 하는데 그때 미국 발음은 조지라고 그러고요. 헝가리 발음은 게오르, 독일 발음은 게오르고 그 조지가 그렇게 조지가 그렇게 돼요. 조지 그렇게 발음되는데 헝가리 발음이 달라요. 조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고추가 사실은 거기서 비타민 C를 발견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타민 C를 하고 되고 그 고추가 우리나라 고추예요. 똑같은 비슷해요. 제가 이제 왜 그 고추를 얘기했냐면 여기 DNA를 이제 제가 그 고추가 우리 문헌을 가지고 고추가 인재를 때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 대학 교수가 뭐라고 하더라? 언어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대학 교수가 그래서 제가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되는 게요. 그러니까 옛날 77년에는 고추 품종이 한 품종이면은 멕시코 고추가 우리 고추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멕시코 고추가 그 사이에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저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추 품종이 한 100종류예요. 거기에 DNA 분석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매운맛 성분 다 해보고 하면은 우리 고추하고 멕시코 고추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진화 과정 우리가 이제 그 보고학이라고 하면서요. 그 보고학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때 뭘 알죠? 보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대를 알잖아요. 연대를 하는데 요즘에는 DNA 분석을 하면요. 고추가 지구상에 언제 나타나느냐까지도 이야기가 돼요. 왜 화석하고 비교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구상에 소나무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한국? 그러니까 소나무는 원산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원산지라는 개념은 인류학적인 개념이에요. 인류가 태어났을 때 인류가 어떻게 해서 원산지라는 개념, 인류가 가졌을 때 무슨 우리 나무를 갖다가 인류가 가져가지고 저기 이북으로 가져서 그 원산지가 우리 인류라는데 인류학적인 개념보다 우리 인류가 이제 뭐 한 400만 년 전 길게 나타났는데 그보다 수억 년 전에 나온 그 소나무를 원산지를 논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죠. 그건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 적송의 원산지는 어디냐 하면은 얘기할 수가 있죠. 이태리 소나무는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태리 소나무는 이태리라고 볼 수 있는데 소나무의 원산지를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NA를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그걸로 좀 많이 갔는데 DNA를 하다 보면요 그 고추가 지구상에 나타나는 게 영어로는 20 million year 그러니까 2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가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타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스프레딩이 되죠. 그러면서 진화가 되는데 진화 과정이 일어난 거는 한 200만 년, 3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품종이 고추가 한 품종이라면은 뭐 콜럼버스가 가져왔다는 것도 맞고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 고추가 왜 한반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없었느냐 대답은 그러니까 김치가요. 고추에 따라 고추가 거기에 맞는 그 원료가 있었기 때문에 김치를 만들게 된 것이지 김치하고 배추하고 다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서양까지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문화 발효문화의 역사를 보면은 대단히 이제 보는 게 발견의 역사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진화되는데 모든 우리 식문화 역사가 최근 100년, 200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식문화 역사는 그 전부터 꾸준히 있으면서 지금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뿐이지 그게 그냥 모든 게 200년, 300년 전이 됐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치가 가장 세계적으로
여러분 김치가 유네스코 2013년에 유네스코 그 유형문화재에 등록된 거죠. 네. 이게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김치가 등록된 게 아니라 김장이라는 문화가 등록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등록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 문화가 등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학적인 내용인데 한국에 이제 그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는 문화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담그면서 우리 그 여대 그 교수님 박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김장 문화를 등록한 거예요. 김장을 담그면서 저녁 뭐라고나 교를 준비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다음에 그 노래도 부르면서 이런 것들을 문화를 등록한 것인데 많이 이제 없어졌죠. 다른 문화들이. 그래서 김장 문화가 이제 등록됐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하다 보면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왜 김치라고 해요? 가장 엉뚱한 질문입니다. 왜 김치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런 질문 또 중학교 김치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나라 사람들이 뭐 김씨가 뭐 김치라는 사람이 뭐 처음 했다 그런 걸 갖다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소금 지했다가 네. 그 말은 왜 김치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배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한문책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한글책은 참 안 보고 한문책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거 아니에요? 소금지 아니에요? 소금으로 담근 지. 그게 이제 김치.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왜 소금이라고 하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금이 소같이 귀하고 금같이 귀해서 묵음에서 소금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말을 얘기를 김치가 왜 김치라고 해요? 그 질문은 똑같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말인데 그 우리말의 어원을 따지면은 나중에 그 우리말의 그 알타이어죠. 거기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옛날 기록이 없으니까 한자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하나 얘기를 드리고 조금 다르면 한자로 프랑스를 어떻게 쓰죠? 불란스라고 써요. 근데 그 질문은 어떤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 프랑스가 불란스에 왔다는 주장과 같이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원 하면 전부 한자잖아요. 한자에 나오는 기록들 같은 경우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 유화문명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황화문명으로 와서 썼을 뿐인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유추해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글을 보면은 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글에 대해서 보면은 김치를 갖고 김치조 그때 있어요. 사람, 인, 나무, 모. 그러면 김치는 뭐예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왜 김치라고 했냐 그래버리면은 의문이 돼버려요. 왜 사람이 있냐고 그랬냐. 나무 뭐 왜 딸기라고 그랬느냐. 코끼리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코끼리가 언제 나중에 선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말을 그때 붙인 건데 그 전에 것들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물어보는 게 거기에 갖고 김치의 어원을 따지는 것은 가장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한 게 김치의 어원을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이제 김치라는 글자를 그때는 김치가 아니라 진치였었죠. 그다음에 팀체에서 썼죠. 팀체가 김치로 가는 거는 우리 한글학자 박갑수 선생이 얘기한 거하고 정확하게 맞는 건데 그때는 팀체에 대해서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팀체, 저니까 저로 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세종대왕이 한글이 만들어진 때부터는 모든 글자가 그때는 김치를 저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고추도 고추초로 표시가 돼요.
근데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한글을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김치를 갖다가 김채라고 쓰기 시작을 해요. 김채라고. 김채라고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말 김채라고 쓰기 시작하니까 이 김채에 따라 김채에 맞는 한글을 쓰기 시작해요. 아니, 한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만든 한자가 김채예요. 김치? 김채. 김치. 침체. 침체. 네, 팀자. 그때는 팀이랑 같은 말을 썼습니다. 침체. 침체예요. 그러니까 옳시구나 좋구나, 김치가 침체에서 왔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거 틀렸다는 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문명하고 황화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귀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귀신 중에서 도깨비라는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도깨비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달라. 어디에만 있었냐면 일본하고 우리만 있었는데, 이 도깨비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도깨비 썼으면 되는데, 도자 쓰고 깨자에다도 시오다고 그 기억자 쓰면서 깨비 썼으면 됐는데, 이 한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안악글이라고 그러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한자로 써야 되겠어서. 그래서 쓴 글자가 어떤 문헌에 나오는 게 도둑조자에다가 귀신 귀자에다가 날아갈 비를 쓴 거예요. 도깨비 빗자루가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도깨비가 도귀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로 말한 잘못된 우리 문화를 잘못된 역사 중에 하나의 큰 오류가 되는데, 도깨비는 도깨비예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깨비 역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나무라는 역사를, 왜 나무가 되는 역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제 그 만주 지방에 거러한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그걸 거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고, 한자에서 찾는 건 참 잘못된 건데, 우리 문화가 학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학교 교수들 몇몇 사람들은 그 한자에서 찾는 걸 갖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치를 본질을 찾아가자, 그다음에 원을 찾아가자, 그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왜 김치라고 그랬을까요? 재밌어요. 왜 김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한글 만드는 다음부터 한글로 된 글자들이 생겨요. 그때는 김체가 제일 많았었고, 초기에는요. 그 다음에는 김치라는 글자가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김치라는 글자도 만들고. 근데 혹시 그 김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할머니한테? 김치. 네. 회장님, 김치? 지금 사람에서 김치라고. 김치라고 하죠. 사투리로요. 사투리로 김치라고 하죠. 사투리로 김치. 네. 근데 원래는 김치예요. 왜냐면은 김체가 국유화 되어가지고 김체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복모음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글자도 우리는 쌍모음이 지금은 땅을 쓰면 쌍디귿을 쓰잖아요. 그때는 근데 시옷하고 디귿을 써서 땅이라고 많이 썼었어요. 복모음이 많았을 때 복자음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공모음이 많았었어요. 되자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채자도 이렇게 써서 복모음이 많았었어요. 근데 왜 복모음이 많았냐면, 저는 이제 그걸 만든 한글학적이 왜 복모음이 많았냐면요. 우리말에는 그 복모음이 많지 않았는데 중국 발음을 쓰다 보니까 복모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이 지금도 뭐 베이징 하면 북자를 베이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걸 베이가 하면 두 모음이잖아요. 이걸 한 모음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꽥 같은 거는 원래는 배 같은 것도 다이예요. 해 같은 것도 중국 발음은 하이예요. 상하이, 다이. 근데 이거를 한 글자로 만들면서 복모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복모음을 중국 글자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글에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복모음이 단모음화 되는 거예요. 그 김치체가 치로 되는 거는 단모음화 되면서, 김체가 국유화가 돼서 해도디하고 해도지 되면서 김치가 됐다가 나중에 김치가 되는데, 이게 김치가 되는데 왜 김치로 됐느냐? 그건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시골에서 김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올라왔어. 서울 올라오니까 김치라고 하니까 촌놈이야. 서울 사람들은 뭘로 해요?
김치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김치인데. 근데 김치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촌놈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도 김치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촌놈 티 안 나기 위해서 서울말 표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부정 잘못 돌아갔다고 해서 어원이 잘못 돌아가서 부정 회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아요. 짐 실른다, 짐차라는 거는 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그 짐이라는 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짐 하다가 서울 오니까 내가 촌서를 만나고 해서 김 실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은 또 먼저 여러분 그 짐난다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두말에서 짐을 하는데 요즘 서울 사람들 다 김난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짐난다가 맞는데 이게 김난다라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짐 실른다도 근데 서울 사람은 짐을 갖다 김이라고 하고 김 실른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가버렸으면 부정회계 현상이 되는 거고 그 짐은 다른 말이라고 해서 안 간 게 이제 되도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드랑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드랑이요. 저드랑이? 네, 겨드랑이가. 네. 이게 저드랑이도 원래 오리지널인데 서울 사람들은 겨드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겨드랑이 하면 총사람 돼가지고 겨드랑이 되고 또 하나가 제일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서울 갔다 와서 보면은 진지 드세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서울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총각인가 그 뭐라고 하죠? 며느리 아니고 남자를 뭐라고 하죠? 사회가 사회. 예. 할아버지한테 김치 드세요 해야 되는데 자기 촌사람 아닌 것 같지 그래가지고 김치 드세요 그랬대. 김치 그게 그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원래 잘못 알아가고 한글학자들이 잘못 알아가고 서울 표준말이라는 거는 그 오리지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경기 지금 서울의 중산유 지방에 쓰던 말이 표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김치가 김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원학적으로 김치의 이제 오리지널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왜 김치가 우리나라만 있어야 되는 거고 김치가 왜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하면 왜 헬스푸드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김치를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자연과학자지만은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할 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공유설의 그림을 가지고 왜 소주에다 타먹는 기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실험실에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시킬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 데이터가 산다. 그래서 중간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백업 데이터를 해보라고 하면 실험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실험을 해오는 걸 시켜요. 그럼 그 실험 해오면서 이걸 논리를 이제 완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만초를 술에 타 먹다가 죽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추를 술에 타서 먹었던 거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다. 그랬을 거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라고 하니까 찾아줘요. 어디에 또 있었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고문헌의 논문들은 다 찾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문화를 갖다가 왜 이걸 하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인 거를 갖다가 항상 과학으로 얘기를 해야 서로 성공시킬 수 있죠. 물론 정서적인 것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되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뭐 좋았다. 김치가 뭐가 좋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먹으니까 좋았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김치를 우리가 먹으면은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니까 요새 미국에서 가장 핫한 학문이요. 우리가 느끼는 맛하고 건강하고 관계예요. 그걸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이 맛하고 건강하고 관계인데 여기에 우리가 먹었을 때 시원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단백질이 DNA에서 더 많이 형성되고 그 DNA가 어떻게 시그널을 작용해가지고 건강한 그런 걸 연결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맛에 대해서도 조상들이 가르쳐준 맛이 있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서양에서 배운 오미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 짠맛, 신맛, 그다음에 쓴맛, 원래 매운맛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매운맛은 혀에서만 느끼지 않고 몸에서 느낀다고 매운맛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약삭빠른 어린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것도 우마미로 넣어가지고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맛이라는 게 이 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내장에서 느끼는 맛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애기들 키울 때 반드시 우유 먹이고 이렇게 그 트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시원하게 애들 그런 그 유전자가 그런 단백질 작용하도록 만들어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딱 그쳐버리면, 그걸 작용 안 하면은 모든 그 작용이 살아가는 작용이 그쳐버리니까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들 같은 경우도 이제 김치를 하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할까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얘기해 네. 네. 그 시골에서는 나 어릴 때 네. 김치보다 지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예. 지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랬지 치란 말은 잘 안 썼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현대화 되면서 김치로 바뀌었지. 예. 그래서 지, 예. 짠지 예, 뭐 이렇게 지르다 그랬거든. 예. 근데 이게 치가 됐어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두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지를 담는다고 그랬어. 예, 저를 잘 써놓고 두 가지라고 했어요. 김치라고 썼고요. 똑같이 균등하게 디희라고 돼 있어요. 디희. 그러니까 디희는 나중에 이게 단모음화 되면서 이게 국외화 되면서 지희가 됐고요. 단모음화 되면서 지라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도 우리 김치를 지라고도 하고 김치라고 했어요. 똑같게 했어요. 근데 좀 다른 거는 하나는 지는 그 전미어로 많이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냥 배추, 지 그렇게 했었지. 배추지, 무지, 고추지, 이렇게 했지. 예, 그렇게 했었지. 치라는 말은 나중에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는 게 우리 그 회장님한테는 그게 지금 여태까지 넘어온. 근데 이걸 다 오늘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 국립국어원이 우리나라 그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촌스키에 뭐 그런 것만 한다고 그런 연구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요즘 좀 좋은 거는 제주도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 썼던 것들을 다 한번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 디희저. 근데 디희가 왜 지로 됐냐면 디는 구유화돼서 지희로 됐다가 이게 이제 그 단모화되면서 지였고 요즘 무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는 무라고 안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수라고도 무수라고 했었고요. 그랬죠. 무시라고 해도 했었어요. 무시. 무수라고. 네. 무수. 밀가리. 맞아. 똑같은 거예요. 밀가루, 침, 춤, 밀가루인지 밀가리 어떤 것인지 이제 밀가루가 옛날에 그 서울 사람 밀가루라고 해서 표준말했겠지만은 밀가리도 정확하게 옛날에 말해요. 아니 음식에서 그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근대화 과정에서 네. 지가 벌써 얼마 안 됐는데 강점기 기간 동안에 그 음식 언어가 약간 바뀐 것 중에 대표적으로 김치는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예. 워낙 별로 안 받았어요. 김치는. 워낙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었던 거라서. 먹었던 거다 네, 이거죠. 안 받았고. 그러니까 고추도 그 전부터 예. 고추도 있었던 고추라고 거다 다 이거죠. 있어요. 우리만의 다 있는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음식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분들이 했던 음식 만드는 말을 다 좀 모아야 된다. 왜 제가 자료를 모아서 지금 비디오도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집사람이 그 80년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다 녹취를 했어요. 근데 왜 식품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냐면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식품하는 사람들이 식품하는 걸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왜 우습게 하느냐?
우리나라 대학 교수,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대학 교수의 90%는 전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식품공학과 한 사람들은 뭐만 공부를 했냐면 제조하는 것만 배웠어요. 생산 기술만 배웠어요. 제조 생산 그 기술 자체만. 요거고 그 사람 근데 정작 미국에서 배울 식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산 기술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김치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중국에다가 얼마나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 사람들 김치 먹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 맥락을 맥락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어, 근데 예. 물론 전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적용되죠. 우리나라 그 생산할 때도 식품 생산할 때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생산 기술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아주 뭐야 예. 좀 더 다른 것들 예. 아니 그 금년에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무하고 고추하고 따라가지고 예. 지줌 당한 것들이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지좀 가져라. 야, 누가 지담는 못 것도 알아듣지? 못하냐? 누가 그래서 못 내가 담았어 지금. 아, 사원이 못 네. 알아듣을까? 그러니까 아까 무수하고 무시가 왜 무가 됐는지 아세요? 무수하고 무시는 무시도 정확한 우리 어원이고 무수도 어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무하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이제 옛날 한글학자들이 무수로 했는데 이 숫자가 없어졌잖아요. 세모가. 그러면 세모가 뭘로 없어졌냐면 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로 되니까 이거를 한글학자들이 그 표준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어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국말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무시라고 해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저 충청도에서는 무수라고. 무시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밀가리라고. 밀가리. 네. 서울에서는 이제 표준말이 밀가루라고 하는데 남쪽에서 밀가리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죠. 밀가루, 뭐 봉지, 공주, 아, 국시. 국시 맞아. 예, 국시. 안동국시, 안동국시 다 마찬가지고. 국시. 그 이봉주가 왜 그 별명이 알았던 별명이 뭐야 봉지인지 아세요? 그때 봉주나 봉지는 똑같은 거예요. 강원도에서는요. 무시나 무슨 봉지. 예. 예.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뭐라고 그러나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뭐 어떻게 다르냐? 밀가리는 봉지에 넣고 밀가루는 봉주에 넣고 아니 밀가루로 만든 거는 국수고 국수고, 밀가리로 만든 거는 국시고 국시고 국시고. 그럼 밀가루는 뭐가 다르냐? 밀가루는 봉주에 넣고 밀가루는 봉지에 넣고 그럼 봉지하고 봉주는 뭐가 다르냐? 봉지는 침으로 발라서 만든 거고 봉주는 춤 발라서 하는 거. 춤도 옛날 춤이네요. 그렇죠. 춤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그러네요. 중요한 것들이 예.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KBS 같은 데에서 지금 한국의 밥상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만만하고 만드는 것만 거기 과학자들이 좀 들어가서 그걸 살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역사 탐구 그런 게 좀 가미됐으면 예. 아주 그 써먹는데 이미지가 다르게 봉지, 봉주, 봉다리. 예. 그러니까 이봉주의 그 별명이 봉다리예요. 아, 봉다리였다. 봉다리. 예. 봉다리. 예. 들고 갈 수 있는 수단으로 봉다리. 봉다리.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못 받는 그렇네. 그러니까 봉지는 그냥 들고. 아무거나 봉지라고. 넣는 거야, 그냥. 늘 숨어 있어요. 예, 이건 들고 근데 가는 거야. 봉다리는 들고 갈 수 있어야 봉다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네요. 우리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식품을 하려고 그러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것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거를 왜 다뤄줘야 제가 돼. 제일 지금 제일 아까 말씀 일제가 우리나라 음식 망가진 큰 일제가 났어요. 망가뜨리면 전부 우리나라. 그게 전통 술이나 술 얘기를 하는 술 얘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노래 빨리 끝내서 이제 이걸 먼저 해야 마무리를 좀 돼요. 하고 할까요? 예. 마무리를 해요. 예, 요거는 그럼 원장님이- 마무리 멘트. 원장님 마무리하시고. 예, 마무리 멘트 마무리하시고.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네. 마무리하시고. 저희 그 김치하고 김치는 우리나라의 세계 그 문화 김치 문화는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문화 자산이고요. 그다음 김치는 세계적으로 볼 때 김치만 건강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음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김치에 대해서 어떤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왜 우리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확산시키는 거는 우리나라 식품 발전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태까지 어떤 제품 만들고 생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식품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노력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또 노력하면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